반갑습니다. 한국 발전인재 개발은 이정호 교수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세계 최초로 진행된 2023년도 일반 수소 입찰 시장에 대해서 사례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발전사 연료전지 역할 및 시장 변화, 두 번째로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개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사에서 연료전지 역할 및 시장 변화입니다. 그러면 발전사가 왜 연료전지를 많이 했느냐? 연료전지의 장점은 설치 면적이 적고 시공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다르게 연료전지는 연료, 즉 도시가스만 넣어버리면 이용률이 90% 이상이 발생됩니다. 또 타 재생에너지보다 높은 REC 가중치가 있습니다. 1.9에서 2.1이거든요. 이러한 장점에서 발전사들은 REC 확보에서 가장 쉽고 높은 수단으로서 연료전지를 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발전량하고 재생에너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용량인데 태양광이 거의 한 24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발전량 같은 경우는 태양광 이용률이 15%밖에 잘 되지 않으니까 연료전지가 훨씬 더, 물론 양은 작지만 그 다음에 REC 가중치도 2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높은 REC 가중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발전산지 사업은 연료전지를 왜 하느냐? 이런 높은 이용률과 높은 REC 가중치 때문에 가장 쉽고 높은 RPS 이행이 기여도가 됩니다. 모 발전사 2023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육상풍력 태양광 대비 지분 출자 사업 발전원 중 RPS 의무 이행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연료전지는 그 18.6%를 발생해요. 하여 출자에서 전체의 31%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재무적에 기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재무적 투자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순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발전사들이 충분히 연료전지를 많이 사업 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 전력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2024년 약 1년간 연료전지를 보시면 거의 증감률이 설비 용량은 15.2%를 하는데 전력 거래량은 23.3%나 늘었어요. 그럼 태양광 볼까요? 태양광 18.1% 올라갔는데 발전량은 1.2%밖에 1.2%가 내려갔거든요. 왜? 자연의 영향을 받으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발전량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보시면 풍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풍력 같은 경우는 그만큼 발전량도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서 발전사에서 연료전지 시장의 환경이 확 변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2023년도 1월달부터서 RPS 의무 공급량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6년도에 25%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기 위해서 발전사들이 상당히 많은 REC용, 즉 RPS용 의무 공급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신에너지 재생이 신재생 보급 의무 비율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좀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연료전지 사업에서 일반 수소 입찰 제도가 2023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반 수소 입찰 시장은 REC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은 RPS 사업에서 우리 REC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는데 발전사의 연료전지 명분이 상실됐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지금 RPS 제도하고 뒤에 다시 배울 건데 CHPS에 보면 RPS는 의무 이행 당사자가 500메가 이상의 발전사들, 수소 발전 이행 당사자는 전력 판매자니까 쉽게 말해서 한전이 이 전기를 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전사에서는 연료전지 사업은 재무적 수익으로밖에 못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뭐냐? 자, 뭐 말이 좋아서 뭐 수소 생태계 형성과 수소 경제 활성화 기반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연료전지 같이 모든 재생에너지와 같이 경합하는 것을 연료전지만 딱 빼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야,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수소에 대해서만 너희들만 따로 입찰을 봐서 내가 사줄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분산전원, 연료전지의 장점은 구현하되 비용은 최소화. 왜? 입찰을 봐야 되니까요. 두 번째,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그린수소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다 아시겠지만 수소법 제22조 6항에 따라서 수소 발전량, 구매, 공급 등에 따라서 수소 입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일반 수소 입찰 시장과 청정수소 입찰 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수소 입찰 시장은 그냥 연료전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RPS 설비가 신설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연료를 청정수소도 쓰고 되고, 계절수소도 쓰고, 부생수소 써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청정수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청정수소 입찰 시장이 나서 남부 발전이 되었거든요. 청정수소는 들어올 때부터 청정수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린수소, 그린아모니아. 그런데 보통 여기서 보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통 수소 혼소, 아모니아 혼소의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으로 보면 일반 수소 입찰 시장 같은 경우는 분산전을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청정수소 입찰 시장은 청정수소의 사용 의무화, 즉 우리 NDC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그 일반 수소 입찰 시장은 향후 청정수소가 안정적으로 도입된다면 이 시장은 싹 사라질 거야. 그리고 청정수소에서 2024년 그다음에 청정수소 발전 시장은 올해부터서 개설됐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남부 발전 한 곳만 낙찰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입찰 시장의 설계 원칙은 뭐냐?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전력계통 역량, 산업 생태계 이러한 것들을 점수화, 계량화해서 평가 점수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냥 경제성, 전력계통 역량, 산업 생태계 했는데 이 세 개를 빨간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보면 이게 아마 가장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 입찰 시장 개설 물량은 뭐냐? 이게 개설 물량은 2023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해서 약 1300기가와트 아워이 됐고요. 발전소 건설에서 준비기간 고려해서 상업운전까지 준비기간 2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상업운전은 또 가능하게 했고요. 누적 입찰량이 110%를 초과할 수 없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가와트 아워로 됐잖아요. 발전량으로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용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10%까지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적어놨는데 만약 110% 되면 참 의사를 물어봐서 110%, 너 할래 안 할래? 할게. 그러면 오케이. 안 하겠다면 빠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은요. 전부 신설, 전소, 수소 발전 설비. 즉 기존 RPS 설비는 안 되고 새롭게 사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연료전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요건은 신용평가 등급 자기자본 비율 15%로 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보통 15% 발전사 같은 건 15% 이상을 하는데 민간 기업들을 봤을 때는 좀 과대하는 평가를 했는데 그쪽에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회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중요하게 본 게 준공지연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게 24개월 되는 상업운전을 못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6개월까지 지연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6개월 이상 지연됐다. 그러면 지연 기간 동안 고정비를 뺏어주거든요. 저도 이걸 시뮬레이션 해버리면 이게 아마 1년 정도 연장된 것 같다 그래버리면 경제성 영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막상 사업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됐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문제 때 항상 위에 분들이 그러죠. 만약에 여기 됐을 때 준공 지연되면 어떻게 할까 조사해봐. 해보면 나중에 보시면 거의
1년 정도가 만약에 연장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때려치우는 게 안 좋을까 싶을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만약에 18개월 늘어졌다. 그래버리면 2년 정도 늘어졌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20년에서 18년으로 줄어들거든요. 아, 이건 심각하게 적자 보는 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럼 돈은 어떻게 받는데? 그런 쪽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냥 CFD 방식이 뭐냐면요. 타협 정산 방식이에요. 나 정확하게 내 킬로와트 아워에 돈 받겠다. 정확하게 보시면요. 그래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기가와트 내가 100을 생산하겠다 그러면 100만큼 생산해버리면 100 줄게. 근데 110을 생산했다. 그래 버리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미정산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현장에 팔아 현물에 즉 S&P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S&P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료전지는 연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S&P에 연료비만 넣어버리면 거의 적자 수준이거든요. 연료전지 사업은 뒤에 다시 설명했지만 S&P 플러스 2 REC 구조로 가야지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 가격보다 미정산됐다. 그래 버리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찰금 어떻게 볼 거야? 물어보시면 우리가 고정비와 연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뭐? 1kW 생산하는데 연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쉽게 말해서 LTS에 감가상각비, 인건비, 관리비, 이윤 모든 거 다 들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연료비. 연료비 생산하는데 1kW 생산하는데 연료비 얼마인데 이거는 발전기의 효율이 정해져 버리면 정확하게 픽스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연료비가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뭐 인덱스 조정하여 뭐 4호 정산 방식이라 이게 뭐냐면 자 고정비하고 연료비 들어갔는데 내가 입찰했을 때는 고정비와 연료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사업에 들어가서 연료비가 변동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동비가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는 만큼 연료비는 1kW 들어가는 연료비는 그 가격 그대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비 변동성을 사후 청산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이게 지금 모 발전사, 모 사업 보시면 RPS 연료전지 사업 구조는요. S&P 플러스 2 REC 기준이고요. SOPC 기준으로 봤을 때 S&P는 연료비에 따라 변동되므로 전력 매출은 다 보통 연료비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매출하고 연료비, 즉 S&P하고 연료비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그러면 REC 매출로서 LTSA,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충당 비용으로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S&P 연료비 비율이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에버리지로 쳐버리면 거의 1대1이에요. S&P하고 연료비가. 근데 그러면 REC는 뭐냐? 그럼 우리 기준 REC를 봤는데 기준 REC가 계속 흔들거리거든요. 이 REC가 비싸면 수익이 많이 나고 기준 REC가 낮아버리면 적자를 보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S&P REC 변동에 따라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S&P는 제일 높았는데 200~300원까지 올라갔는데 REC 현물가 REC가 폭등했거든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조금 그때 사업이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방식 한번 봐야 되겠죠? 입찰하는 가격 요소 60, 비가격 요소 40에서 100점으로 나오고요. 가격 평가는 뭐냐면 내가 입찰 넣었으면 가장 낮은 점수 나누기 해서 60점 곱하기 하면 되는 거고요. 비가격 평가는 개통평가, 일반평가, 개통평가 나오는데요. 일반평가는 주민 읽어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경제 기여도. 그 다음에 개통평가에서는 계속 말하자면 지금 개통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분산전원 특성, 수요지 인근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로서 그냥 짧게 해서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산업경제 기여도가 입찰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평가 요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산업경제 기여도 평가가 뭐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계량화되지 않는 비계량화, 즉
어렵다는 거죠. 누구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려워가지고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에너지 효율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료전지는 효율이 전기 효율 플러스 열 효율이거든요. 열을 쓰면 더 많은 에너지 이용해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통평가 중요한데요. 자, 개통평가 출력 증감발열, 이게 유연성 자원이 초기에 SOPC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출력 증감발열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PAFC가 유리하겠다 했는데 SOPC에서도 우리 출력 증감발열 다 할 수 있고 최소 운전 범위도 15% 미만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 유연성 자원은 PAFC나 SOPC나 거의 다 만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분산전원 특성이 중요한데요. 20메가 이게 배점 기준이 되고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수급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 앞에서 다 그렇잖아요. 분산전원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개통이 없다 보니까 발전력이 부족한 지역의 기업평가, 지역적 측면의 연계평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점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통평가가 뭔데? 이게 25점 만점인데요. 지역 수급 비율이 10점, 7점, 3점. 즉 발전량 비율분의 해당 지역 전력 판매량.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이 많다 보니까 거의 3점.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10점. 즉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고요. 수요지 인근 여부는 10점인데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해당 변전소 154 해당 변전소의 최대 수요랑 부대 총 연계 발전량. 쉽게 얘기해서 여기 154 변전소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뭐 이런 많이 물려져 있다. 그러면 낮은 점수. 이것도 똑같이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데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개통 수용성 25점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전원 특성은 뭐냐면 조그만한 연료전지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즉 20점 만점은 380V 380V면 주상 변압기에 바로 물리는 거 가장 점수를 주겠다. 그다음 10점은 투투 라인인데 공용솔로 우리 그냥 전봇대 가는 라인에 물리는 거 10점 주겠어. 그 다음에 전용솔로 만드는 거 4점 6점. 40메가 154 같은 거 40메가 같이 50메가 넘어가면 거의 154 써야 되거든요. 그럼 빵점 주겠다는 거거든요. 10점 만점, 20점 만점에 이거 뭐 이게 점수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더 낮춰야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소형 분산형 전원, 즉 1메가 미만은 이거 전부 다 만점 처리하기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산업경제 기여도가 20점, 15점, 10.5점 이게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국내 산업 기술 투자 상출 효과가 가능한, 그러니까 국산 기자에는 PAFC가 SOPC 점수가 높을 거야 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 기여도는 이게 열을 외부에 판매하게 되면 부가 수익이 일어나고 또 점수도 높아져서 열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청정수소 활용은 그 당시 2024년도에 청정수소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부생수소의 점수만 유리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청정수소는 등급이 미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6에서 4로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자재 선정을 딱 해야 되잖아요. 기자재 선정하고 견제성 분석하고 뭐 열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 뭐 작은 열량이 필요한 거는 SOPC, 큰 열량이 필요한 거는 PAFC. 그다음 민감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우리 연료전지도 온실가스 감축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권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구매 비용이 2025년도부터는 지금 10%가 무상인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0%, 30%, 40%.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신재생법에는 우리가 태양광 풍력은 해버리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선 머스트런 발전소긴 한데 개통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출력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5%, 92.5 이렇게 만약 출력 중간말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민감도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하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러면 타 발전사하고 타 경쟁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인허가 진준소 만약 A, B, C다 그러면 각자의 점수의 계량평가, 비계량평가를 임의로 해서 만약에 C 같은 경우는 P에 18점을 받았다 그러면 뭐냐면 아마 산업경제 기여도가 높을 거야. 그 다음에 신용평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도 마찬가지고 출력 증감말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게 경제성이 끝났으면 이용률, 고정비,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율을 다 경제성 분석해서 상대 비교하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고정비, 변동비 해서 200땡땡땡으로서 입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반기 입찰 시장 보시면요. 상반기 입찰 시장 한 518메가 접수 물량을 했고요. 경쟁률은 5.9.7대 1이 됐고 낙찰 물량 한 89.2메가 5개 5개 사업이 됐거든요. 한번 보시면 우리 상반기 하반기 650기가와트이 됐기 때문에 한번 쫙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볼게요. PAFC가 거의 압승을 했고요. 산업경제 기여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PAFC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입찰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역으로 계산하면 그렇고 높은 점수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PAFC 썼는데 점수가 개통의 점수 다 10점인데 울산이 7점이었거든요. 아마 산업경제 기여도가 높게 됐고 그 다음에 부생수소 썼다고 플러스 2점 가점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개통 수용이 거의 20점, 25점인데 높은 점수가 다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지역주 요 부분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상반기 때는 소규모 연료전지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비가격 점수는 다 좋으나 개통 수용성 같은 거 다 좋았으나 안 되는 이유가 가격 경쟁력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규모의 연료전도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메가 미만 하더라도 정확히 설치하고 컴번으로 설치해야 되는 설비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광역시의 지역 수급 비율이 10점 만점인데 어디냐? 2023년도니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전북, 제주, 충북 이런 데가 좋고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경북, 인천, 전남, 충남 즉 대형 발전소 있는 데들이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개발 하시든 간에 지역 지금 LMP도 생각하고 생기신다면 지역 수급 비율이 이걸 보시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역 수급 비율 보시면 이게 한전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부 다 물려 있는 발전기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입찰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입찰 물량이 한 370메가 지원했고요. 23개 사업, 88개 사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4.7 했고요. 4개사 19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SK에너지, 동서발전, 대우컨소시엄, 일진파워 회사는 이 4개밖에 안 되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SK에너지가 1메가 미만짜리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상당히 낙찰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0.33, 0.33, 1메가 미만짜리 상당히 다 됐잖아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뭐냐면 주유소에다가 연료전지를 올려서 그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럼 하반기 입찰 시장은 SOPC가 또 압승을 했어요. 그럼 뭐냐라고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SOPC 주 기자재가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어느 정도 산업경제 기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의 주기기 단가가 인하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똑같아 상반기하고 똑같고 개통 수용성이 25점이 높은 지역이 다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 3번이 뭐냐면 이제부터서 소규모 발전소 시장이 진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기기 단가가 인하됨으로 해서 경쟁력이 확보됐고 개통 수용성이 낮은 지역에다 분산형 연료전지가 확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 경주가 거의 개통 점수가 거의 3점에 경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분산형 전원에서 1메가 미만으로 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왜냐면 다른 데는 PF가 들어가지만 발전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을 해버리면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금융 조달이기 때문에 PF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반수소 입찰 시장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발전 단가 인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상반기 입찰 시 과거 신제 RPS 의무 대비 입찰 가격이 10%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 하반기 때는 5% 이상 떨어져서 RPS 대비 15%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산업부 보도자료로. 근데 이거는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는 연료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거는 주기자재 가격이 하락된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다 보니까 낙찰받기 위해서는 발전 단가를 내가 낮게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은 확대가 된 거는 맞아요. 우리상 전기사업법상 분산형 전원은 한 40메가 미만의 발전소로 선정하는데요. 지금 점수 자체가 전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소 선정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비계량 평가에 개통평가 항목에다가 훨씬 더 유리하게 점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부터서는 분산형 전원의 목적인 1메가 미만의 연료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생태계 조성한다는데요. 어쨌든 국산인 PAFC에게 높은 점수를 줘서 산업기여도 평가를 반영해서 국내 산업기여도 참여를 유도했다고요. 다양한 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업생태계를 구성했고요. 근데 안정적 수익 구조를 통한 연료전지 산업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기존의 연료전지 사업의 리스크가 뭐였냐면 SMP의 변동성, REC 변동성. SMP의 변동성은 뭐냐면 연료비 변동성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이 없고 연료비 변동성 없이 항상 고정 가격으로 해서 낙찰만 된다면 매우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시면 일반 수소 시장이 좀 우려점을 보시면 낙찰 물량이 부족하다고 항상 업체들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2025년까지 연간 한 1300기가와트 물량을 확보하거든요. 그러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고시 제정안의 행정 예고로 다 2025년까지 발표했고요.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게 뭐냐면 낙찰 받아야 되니까 훨씬 더 자기가 가져야 할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연간 연료전지 설치 누적량이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평균 150메가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이야기 나오냐면 이 수소경제 활성화 때 2040년에 연료전지 내수를 8기가 한다고 했어요. 지금 연료전지가 지금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차 전력 수급 기준에서는 2036년 한 4기가와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0차 지금 11차 전력 수급 지금 하고 이제 10차 전력 수급에서 연료전지 목표치를 보시면 거의 지금 저희들이 입찰 물량하고 유사하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차 전력 수급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률 하나시 보상 구조가 없습니다. 중앙급전기 발전하되 일반 화력, 그러니까 머스런 우선 급전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신재생 에너지 증가하고 송전술로 부족해서 만약에 급전해서 출력을 내려라 해버리면 출력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력을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만회시켜 줄게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리스크가 조금 있는데 이게 향후 전력 개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로지 사업자의 몫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게 더 심해질지 안 해질지에 대한 예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계질수소에서 청정수소 사용으로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는요. 당연히 2050 NDC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질수소보다 청정수소를 유도해야 되는데 청정수소 입찰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남부발전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청정수소를 하게 된다면 이 가격 결정에서 지금의 배점 2점, 3점 가지고는 경제성으로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같아도 그냥 계절수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청정수소 입찰시장으로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지만 청정수소 입찰시장에서는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린수소하고 그린 아모니아에 대비해서는 또 소량 생산되는 국내 생산되는 그린수소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없는 제도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있어서 기자 고맙습니다. 저도 강의해 보니까 가장 빨리 끝내주는 교수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고생하셔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저 질문사항 있으신 분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일반 수소 입찰 시장에 지금 연료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정수소를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그 말인즉슨 그럼 연료 전지 사업이 자체가 조금 어찌 지금 하기엔 리스크가 있고 조금 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수소 입찰 만약에 제가 사업자를 들어서 내가 그린 수소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일반 수소도 갈 수 있고 청정 수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소로 가나 청정 수소로 가나 가격의 경쟁성은 가격 때문에 낙찰이 일반 수소 마찬가지고 청정 수소 마찬가지고 LCOH 수소의 가격이 연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낙찰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 수소 입찰 시장에서도 1kWh에 남부발전이 500원 밑으로 적었다고 하거든요. 600원 이상 700원은 1kW 6, 700원 된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 봤을 때는 아마 청정수소가 한 5, 600원 정도 하는데 일반 수소가 한 250원 정도 300원 정도 250원 정도 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나는 사업자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도로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어디 넣어도 낙찰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연료 공급량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가스터빈에도 수소를 넣으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서 암모니아를 캐리어 형태 들고 올 건데 그냥 지금 현재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청정수소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99.9%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크래킹을 하고 그걸 PSA 설비해가지고 계속 개질을 해서 순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연료전지에 들어갈 양도 많이 필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스터빈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양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순도가 낮으니까 그래 된다면 이 연료전지가 청정수소로 갔을 때 이쪽에서 사업성 자체가 조금 계속 떨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연료 왜냐 공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요. 아모니아를 크래킹 할수록 가격이 크래킹에서 PS에 올라가서 순도를 99.9%로 올리면 당연히 크래킹 비용이 크래킹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아모니아로 연료전지하는 방법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상품화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셔서 아예 그냥 암모니아 개질에 돈이 드니까 암모니아 자체로서 그냥 연료전지화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왜 수소로 해? 가스터빈에다가 암모니아 넣지. IHI 같은 경우는 2메가와트 마이크로터빈에 70%까지 암모니아 혼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개질하지 않고
암모니아를 바로 가스터빈에 넣고 또 50kW의 마이크로 터빈에다가 암모니아를 다이렉트로 넣어서 플로도 낸 연구 실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발표 내용을 제대로 못 들어서 질문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 상반기 입찰 시장 결과 분석 나와 있던 페이지 보면은 그 연료를 LNG로 다 쓰고 있던데 이것도 그 일반 입찰 일반 수소 입찰 시장에서 되는 건가요? 네, 일반 수소 입찰 시장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했고요. 일반 수소가 있고 청정 수소가 있고 일반 수소 입찰 시장에서는 청정 수소 살 수도 있고 계절 수소 사였고 올해 2024년도에 한 거는 올리 청정 수소만 쓸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질 수소가 LNG로 보면 되나요? 네, 계절 수소를 LNG에서 크래킹해서 나온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반기 입찰 시장에서 보면은 그 SOFC랑 PFC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 SOFC는 이제 블룸에너지고 PFC는 두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PFC하고 SOPC고 PF는 두산 피어셀이고 SOPC는 블룸에너지의 SO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정우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